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봉양, 서류로 확실히 해둬야 해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글자에는 사랑이 없고 도장은 마음을 대신하지 못하죠. 그날 저는 믿었습니다. 종이에 꾹꾹 눌러 쓴 제 이름이 제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집도 예금도 제 손에서 떠나갔지만 대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은 너무 쉽게 찢어졌습니다. 계약은 그대로였지만 사랑은 사라졌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효도 계약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1화 계약서가 놓인 식탁. 그날 아침부터 집이 어수선했습니다. 장롱 안에서 잘 꺼내지도 않던 그릇들이 식탁 위에 줄줄이 놓였고 아궁이 위 냄비에선 갈비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엄마, 오늘 애들 다 오잖아요. 미리 좀 준비해둬요. 첫째 며느리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을 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부부, 딸까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저는 부지런히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그고 잡채에 전까지 부쳤죠. 오후 2시쯤 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엄마, 손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고 뒤이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식탁 위에 놓인 한 봉투가 제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에 중요라고 굵게 적혀 있었죠.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큰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아들도 딸도 며느리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봉투에서 꺼낸 건 2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많이들 한다는 건데 효도 계약서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효도 계약서. 네. 엄마가 이제 연세도 있고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꼭 챙기고 아프시면 간병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대신 엄마가 집이랑 재산을 미리 우리한테 증여하는 걸로. 그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은 아직 내가 살고 있는 건데. 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히려 엄마한테 좋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족끼리도 분쟁 많잖아요. 미리 계약서 써두면 나중에 형제끼리 싸울 일도 없고.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대신 저희가 돌아가면서 꼭 챙겨드릴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아요. 그들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따뜻한 말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갑자기 다 넘겨버리면 나중에 내가 살 집도 없고 생활비는 엄마, 저희가 다 책임진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건 엄마 노후 보장을 위한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옆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어쩐지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이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위 첫 줄이 보였습니다. 본 계약은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한 재산 증여 계약서로 한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봉양 조건이란 게 구체적으로 매일 방문인지 한 달에 몇 번인지 그런 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시 돌봄을 제공한다는 모호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몰라서 며칠을 방치된다면? 뉴스에서 봤던 고독사라는 단어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얘기한 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이왕이면 이번 주에 서명하시면 저희가 절차 다 진행해 드릴게요. 목소리 속에 묘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 애들이 챙겨준다면 나쁘지 않겠지. 그렇게 저는 서명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긴 겨울을 불러올 거라는 건 그땐 몰랐습니다. 이화 서명한 날, 도장 하나 찍는데 이렇게 오래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밖은 아직 어둡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이며 문득 제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 사이사이로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애들 키웠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이름. 효도라면 저는 계약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식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뉴스 안 보세요? 부모 재산 두고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미리 이렇게 해두면 서로 안 싸워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마치 나를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하자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내 자식들이니 나를 버리진 않겠지. 큰아들이 약속한 대로 오늘은 마을 근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도 오기로 했고 며느리들도 함께 한다 했습니다. 서명하러 가는 길, 집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묵직했습니다. 길가에 감잎이 바람에 떨어져 바스락거렸고 어디선가 연탄 타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차에 타자 큰아들이 운전석에서 반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거 끝내고 나면 진짜 걱정 없어집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편하다는 말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편해지는 길일까?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걸까? 계약서 앞에 앉다. 사무실 안에는 커다란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하얀 종이 여러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 봉양 조건부 재산 증여 계약서.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차분하게 조항을 읽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한다. 그 문장이 귀에 걸렸습니다. 필요한 돌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묻자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상호 신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이라서 가능한 거라면 애초에 계약서가 왜 필요할까요? 도장 찍는 순간 큰아들이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그냥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지켜드린다니까. 작은아들은 옆에서 엄마, 이건 우리 다 좋자고 하는 거예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일을 끝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이걸 찍으면 그때부터 나는 내 집의 주인이 아닌 거잖아.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얘들이 평생 나를 챙긴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맞섰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종이에 꾹 눌렀습니다. 빨간 인주가 번지면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직후 서명과 날인이 끝나자 자식들의 얼굴이 한결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명의 이전은 다음 주에 진행할게요. 엄마는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 말 속에서 진명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제 건강이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명예 이전 절차, 세금 얘기를 했고, 딸은 나중에 분배할 때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국물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마을 입구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주황빛이 참 예쁘지만 제 마음은 시커멓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애들이 챙기겠지. 챙겨야지. 계약까지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를 걸어온 큰아들의 말이 제 마음 한구석을 차갑게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출장이라 못 가요. 대신 며느리가 한 번 들를 거예요. 계약서를 쓴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약속된 돌봄이 벌써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도장을 찍던 제 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빨간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던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꺼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3화 첫 번째 균열. 계약서를 쓴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한 번, 작은아들이 한 번, 딸이 한 번 돌아가면서 오긴 했죠. 하지만 그 방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올 때마다 손수장을 봐오고 고장난 전구도 갈아주고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 갔습니다. 이제는 그냥 왔다는 흔적만 남기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2시간도 채 안 돼서요. 첫 번째 약속 취소. 그날은 큰아들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갈비탕을 끓이며 기다렸습니다. 도시락통에 싸서 보내줄 생각에 파도 넉넉히 썰어 넣고요. 그런데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 일이 좀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그럼 뭐 조심하고. 입가로는 웃음을 그렸지만 전화가 끊기자마자 국물 위에 기름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 오게 된 게 미안해서라도 다음 날 바로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작은 균열의 시작.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건 장바구니 대신 노트북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 리모델링 견적 좀 찾아봐야 해서요. 여기 와서 하면 조용하거든요. 리모델링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가 떠난 뒤 부엌에는 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밥은 먹고 가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딸의 방문. 딸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날 딸은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며 잠시 들렀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휴가 받아서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도 같이 갈래요.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어디로? 근데 엄마 경비는 엄마가 내는 거야. 나도 돈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지, 그렇겠지. 그 순간 딸의 같이 가자는 말이 같이 가도 괜찮아 정도로 변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집의 주인. 그해 봄 큰아들이 집명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대신 큰아들의 이름이 적힌 걸 보고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집 정리 같은 말을 꺼낼까봐 자식들이랑 집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첫 불편한 부탁.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엄마 통장에서 조금만 써도 될까요? 다음 달에 바로 채워드릴게요. 조금만이라는 말이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 뭐 필요하면 쓰지.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꺼내 읽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필요한 범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게 자식이 판단하는 거라면 나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겠죠. 그 작은 균열들은 그때만 해도 금방 메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곧 깊은 금이 되고 언젠가는 제 발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구렁텅이가 될 거였습니다. 차와 서랍 속의 약봉지, 밤새도록 기침이 멎지 않았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팔다리는 힘이 빠져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지난달 동네 의원에서 받아온 감기약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작은 약봉지를 꺼내 물 한 모금과 함께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약의 미끄러운 감촉이 왠지 모르게 서글펐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지가 미음을 끓여주고 아들이 약을 건네며 엄마 괜찮아요? 했을 텐데. 하지만 효도 계약서에 서명한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변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나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을 준 사람으로만 대했다. 아침이 되어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는 식탁에서 빵과 커피를 먹고 있었다. 어머니, 아침은 직접 챙겨 드셔야 해요. 저희 오늘 바빠서. 말끝에 섞인 무심함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나는 식탁 구석에 놓인 식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빵이 너무 딱딱해 이가 시큰거렸다. 아들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문득 벽시계를 보니 그가 출근길에 내 방을 스쳐간 시간은 없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제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밥 먹고 약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허전했다. 사랑이 사라진 집에서의 하루는 목이 마른 사막을 걷는 것처럼 고달팠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 가야 했다. 오래전부터 있던 허리 통증이 심해져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엄마, 나 바빠요.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택시 타는 것도 힘들어. 그럼 며느라한테 얘기해 보세요. 뚝, 통화가 끊겼다. 나는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며느리에게 부탁하려다 그만뒀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결국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2번을 갈아타 병원에 도착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 정도면 보호자랑 같이 오셨어야죠. 나는 그저 웃었다. 보호자 그 말이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네요.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저녁은 직접 챙겨 드실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 계약서, 사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부양과 돌봄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지만 그건 종이 위에 글씨일 뿐이었다. 밤이 되자 허리가 욱신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불빛이 꺼진 집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결심이 섰다. 내 서랍 속 약봉지를 하나씩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냥 감기약이지만 왜 이렇게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걸까? 이 집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손주였다. 할머니, 왜 울어요? 나는 황급히 눈가를 훔쳤다. 아니야,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 손주는 조그만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가 내가 잊고 있던 사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사랑이 없는 계약이라면 내가 먼저 깨야지. 하지만 그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길어질지는 그때는 아직 몰랐다. 오화 계약의 그림자.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울렸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내 손이 떠올랐다. 그때의 내 손은 참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주름진 내 손등이 누군가의 강요에 떠밀려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았다. 그날 이후 민수의 말투는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엔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어느 정도의 애정이 묻어 있었는데 이제는 계약의 상대방을 부르는 듯한 건조함이 묻어났다. 엄마, 병원 가실 때 꼭 미리 말씀드리셔야 돼요. 일정 맞춰야 하니까요. 그 속에는 내 시간이 아까우니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걸 모를 만큼 둔하지 않았다. 며느리 혜진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다. 부엌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 나올 때마다 그 한숨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김치 좀 천천히 드세요. 요즘 김치값이 얼마나 비싼데.
말끝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나는 매번 숟가락을 들다가도 손이 굳었다. 예전에는 음식이 남으면 다음에 먹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는 그 남긴 음식이 죄처럼 느껴졌다. 집안 공기마저 계약서의 조항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다.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벽을 붙잡고 앉았는데 민수는 옆방에서 통화 중이었다. 민수야,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마 그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5분쯤 후에 혜진이 들어와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애써 웃었다. 응, 좀 어지럽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는 걱정 반, 부담 반이었다. 민수가 나와 눈을 마주친 건 그 다음 순간이었다. 엄마, 병원 가면 돈 많이 들어요. 괜히 큰 병원 가지 말고 동네 의원부터 가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픈 건 내가 아니라 지갑인 것 같았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봤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계약서에 서명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 그 전부터 나는 이미 자식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집과 재산을 주면 사랑이 더 깊어질 거라 생각했던 건 그저 나의 착각이었다. 며칠 뒤 집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은 내 옛 친구 정숙이었다. 상자 안에는 직접 담근 유자차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더라. 자식이 전부가 아니야. 너 자신을 챙겨.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내가 나를 챙긴 적이 언제였던가.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수와 혜진의 눈치를 보는 대신 내 하루를 채우는 방법을 찾았다. 근처 경로당에 나가 바느질을 하고 옛 동창들과 전화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왜냐하면 이 집은 이제 내 집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조항처럼 나는 여기에 거주할 권리만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어느 저녁 민수가 불쑥 물었다. 엄마, 혹시 이번 겨울에 난방 좀 줄여도 되죠? 전기료랑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알았다. 계약이 우리를 묶어둔 게 아니라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걸. 나는 결심했다. 다음 달이 되면 그 계약서를 다시 꺼낼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묻겠다. 민수야,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한 거니? 효도 계약서 6화. 약속은 종이에만 남았다. 그날 이후 내 하루는 더 짧아지고 더 고요해졌다. 아니, 고요하다 못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고 손끝이 자주 저렸다. 장바구니를 들 힘조차 없어 근처 슈퍼에 가서도 물 한 병 사는 게 힘겨웠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뭔데? 병이 들면, 힘이 들면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는 오래 걸리지 않아 알게 됐다. 첫 번째 신호는 사소했다.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잠깐 올 수 있니?
엄마가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짧았다. 아, 이번 주말. 글쎄, 애들 학원에다 시댁 일 있어서 바쁜데 그냥 약 먹고 쉬어. 다음에 볼게. 다음에. 그 다음이란 말이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 다음은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었다. 둘째 아들은 더 간단했다. 엄마, 요즘 나 회사 일 너무 많아. 주말에도 야근이야. 그냥 형네나 누나한테 부탁해. 그 말투엔 미안함조차 없었다. 셋째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참 후에 온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 요즘 바빴어. 엄마 건강 잘 챙겨요. 마치 회사 회식 불참 통보라도 하듯 건조한 한 줄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효도 계약서라는 종이를 떠올렸다. 도장까지 찍었던 그 종이. 아들, 딸 모두 모아두고 걱정 말아요. 엄마라고 웃던 얼굴들. 그 종이가 그들의 웃음을 보장해 줄 거라 믿었는데 웃음은커녕 목소리조차 희미해졌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릎이 아파 한 정거장도 걷기 힘들었다. 택시를 타려 했지만 병원비와 약값까지 생각하니 망설여졌다.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주기적으로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으셔야 합니다. 의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그 당연한 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 돌아와 작은 봉투를 열었다. 내가 모아둔 비상금. 그 봉투 속 돈이 줄어드는 걸 보는 게 왜 이렇게 서글펐을까? 그날 밤 거실 서랍 속에서 효도 계약서를 꺼내 보았다. 계약서 첫 줄에 적혀 있었다. 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과 생활을 챙긴다. 병이 들 경우 병원 진료와 치료를 책임진다. 나는 그 문장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 문장들이 종이에만 사는 글자인 게 분했다. 현실 속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다. 어쩌면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이미 사랑은 식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서로를 믿고 걱정하던 마음 대신 조건과 의무로 바꾼 순간부터 나는 이제 그걸 안다. 사랑은 계약으로 묶을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몸이 심하게 아파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병원에 같이 갔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식들은 뭐 해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다들 바쁘죠. 바빠서 못 도와요. 그 말이 목에서 걸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이미 울 만큼 울어서 더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혼자 누운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내가 기대고 싶었던 건 자식의 손길이었는데 이젠 그 손길 대신 냉랭한 달빛이 내 어깨를 감싸주고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약속은 종이에만 남았구나.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부터는 내 몸 내가 지킬 거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스스로 챙길 거라고. 다만 그 다짐 뒤에 지울 수 없는 허전함이 따라붙었다. 실화 사랑이 사라진 자리. 밤이 깊었다. 한때 이 집은 내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곳이었다. 밥 짓는 냄새, 손주들이 뛰노는 발걸음,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 그런데 요즘은 벽에 걸린 시계 소리와 내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운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시렸다. 거실로 나가 아들에게 말을 건네려 해도 그는 눈을 피했다. 며느리는 짧게 그리고 건조하게 말했다. 어머니, 병원 가시려면 미리 말씀하세요. 저희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내 마음이 서늘해졌다. 효도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 부모가 병이 들면 성심껏 간병한다는 문구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종이에만 존재하는 문장일 뿐 현실에는 없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다. 의사 앞에 앉아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조금 기운이 없어서 왔어요.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심장 쪽이 좀 안 좋으세요.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말씀드리세요. 나는 애써 웃었다. 네, 가족이요. 그 한마디를 하면서도 그들이 내 병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현관에서 날 스치듯 바라봤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좀. 또요? 그럼 검사비는 통장에서 빠져나갔겠네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병원비보다 나를 걱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그건 욕심일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창문 밖 가로등을 보았다. 나는 문득 서명하던 날이 떠올랐다. 아들 얼굴에는 자신감이, 며느리 눈빛에는 계산이 있었다. 나는 그래, 이렇게 하면 평생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믿음으로 펜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허공에 흩어졌다. 다음 날 아들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아, 의사가 심장이 안 좋다 하더라. 당분간 좀 조심해야 한다고.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요? 근데 어머니, 그럼 운동 좀 하시고 혼자 잘 관리하세요. 우리도 바빴어서. 내 속이 서늘하게 식었다. 효도 계약서라는 종이가 그들에게는 보험증 같은 거였다.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아니면 서랍 속에 던져두는 종이. 며칠 뒤 심장이 더 아파와서 스스로 119를 불렀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도착한 병원에서 응급실 침대에 누운 채 간호사가 물었다. 가족 연락처 알려주세요. 잠시 망설이다 아들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결국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계약은 나를 지켜주는 약속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어두는 족쇄였다는 걸. 며칠 후 퇴원했지만 집은 더 차가워져 있었다. 아들은 며느리와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눴지만 나를 향한 한마디도 없었다. 그들의 표정 속에 사랑은 없었다. 그저 부담과 의무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그 계약서가 내 손목을 묶고 있지만 내 마음까지 묶을 순 없다. 언젠가 이 사슬을 끊어낼 날이 올 거라는 걸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8화 계약서의 반격.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 답답함이 가라앉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효도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내 삶은 점점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감옥처럼 변해 있었다. 병이 들면 돌봐주겠다는 약속은 종이에만 있었고 현실 속 자식들의 눈빛에는 한낱 계산만 남았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계약서는 계약일 뿐
사랑을 강요할 수 없지만 내 권리까지 포기할 순 없어. 손이 떨렸지만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효도 계약서 원본이 담긴 파일이 보였다. 그 종이가 내 손에 닿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나도 움직여야겠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점심이 지나고 아들이 퇴근 후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수야, 오늘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이야기예요? 계약서 얘기야. 우리가 약속했던 것 지금 지켜지고 있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불편한 듯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의 마음 한켠엔 불편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행동한 이유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며느리 혜진과 마주 앉았다. 혜진아, 어제 저녁 약은 왜 그대로 두고 갔어?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게 제가 너무 바빠서요. 내일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 속에 나는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바쁘다고? 나를 돌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효도 계약서를 꺼냈다. 이 계약서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이잖아.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는 거지?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순간 당황, 그리고 살짝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더 나갔다. 계약은 종이에만 남았지만 나는 이제 행동할 거야.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돈과 서류를 점검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효도 계약서 원본. 모든 걸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불안과 허전함보다 스스로의 결단에서 오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 힘이 내 몸 구석구석까지 전해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랑 없는 계약서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다짐했다.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조용히 행동을 시작했다. 민수가 출근하기 전 서랍 속 계약서 사본을 살짝 들어 내 방에 두었다. 혜진이 주방으로 들어오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아,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겠어. 그런데 약속과 돌봄은 지켜져야 해. 아니라면 서로 불필요한 갈등만 생길 뿐이야. 그 말에 혜진은 당황했고 민수도 잠시 표정이 굳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속으로 미소 지었다. 계약서라는 종이가 힘을 잃기 전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 달빛은 조금 따뜻해졌다. 효도 계약서는 나를 속박했지만 이제 내 행동과 결단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계약서로 얻을 수 없지만 존엄과 권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부와 계약서의 폭풍.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에는 흐린 하늘이 깔려 있었고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마음 속에는 긴장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
손에 쥔 계약서 사본이 내 심장을 두드렸다. 도장 찍던 날의 기억이 스쳐갔다. 그때의 나는 순진하게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을 조용히 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움직이기로 했다. 민수가 거실에 들어왔다. 엄마, 오늘은? 나는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야, 오늘 얘기해야 할 게 있어. 계약서 이야기야. 민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불안, 당황, 그리고 살짝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 말을 피하려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 약속 지켜지고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그게 우리가 어떻게 다 챙길 수 있어요? 일도 바쁜데. 그의 목소리에는 합리화가 섞여 있었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만 남아있다는 걸. 저녁이 되어 혜진과 마주 앉았다. 혜진아, 어제 약을 그대로 두고 갔지. 그리고 병원 예약도 안 알려줬어. 그녀는 눈을 피하며 답했다. 그게 제가 너무 바빴어서.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바쁘다고? 엄마가 병들면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나는 분노와 허무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효도 계약서는 우리 사이를 지켜주기보다 서로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내 권리를 지킬 거야.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당황과 불안, 그리고 조금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했다. 계약은 종이 위에만 남은 약속이 아니야. 행동으로 지켜져야 하는 거야.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돌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집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모든 숨결과 시선이 서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계약서로 얻을 수 없지만 존엄과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효도 계약서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내 결단과 행동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고 나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계약서든 자식이든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어.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겠다. 10화 나로 살아가는 마지막 선택.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동시에 묘하게 가벼웠다. 지난 몇 달 나는 속으로 싸워왔다. 효도 계약서, 그리고 나를 둘러싼 자식들의 무관심과 계산. 서명한 그날부터 나는 사랑 대신 조건과 의무만 남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고 계약서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나는 결심했다. 병원 진료, 약 복용,
생활 관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책임지기로. 그리고 계약서 원본을 들고 민수와 혜진 앞에 섰다. 이제 계약서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프면 스스로 챙길 거고 너희는 너희 삶을 살면 돼.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 민수와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당황, 죄책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자유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았다. 달빛이 차갑게 비쳤지만 마음속은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손끝으로 계약서를 만졌다. 이제 이종이는 내 삶을 억누르던 족쇄가 아니라 나의 결단을 상기시키는 증표가 되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지만 존엄은 지킬 수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앞으로는 내 삶을 내가 챙길 거야.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며칠 뒤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 약속 대신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준비하고 병원 예약도 스스로 챙겼다. 주변 이웃들과 조금씩 연락을 이어가고 필요한 도움은 요청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관심과 계산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 혜진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계약서가 남긴 허망함 대신 나는 스스로를 챙기고 존중하는 힘을 얻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지난 세월 병과 외로움 속에서 겪은 무력감과 허탈함이 떠올랐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계약서가 아닌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표도 계약서는 종이에만 남았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 새로운 약속을 세웠다. 스스로를 지키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약속. 사랑은 계약으로 얻을 수 없지만 삶은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답게 살아간다.